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가운 얼굴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빅테크 관련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그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종목들 빅테크 기업인데요. 네. 저희가 몇 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을 좀 모아서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고요. 네. 어떠한 빅테크 기업들을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빅테크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고 그 기업별로 투자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일반적으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한 5개의 종목을 꼽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5개를 꼽는데요. 간단하게 각 기업별로 하나의 키워드로서 향후 주가 모멘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핵심이고요. 네. 다음 달에 나올 아이폰 15가 얼마만큼 잘 팔릴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사업이 향후 수익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AI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 여부,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즈는 그들의 주력 사업인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하반기에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사업 부문도 많고 정말 좀 복잡해요, 구조가. 그렇게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딱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만 딱 찍어서 살펴보시더라도 정말 빅테크 기업을 잘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어떤 빅테크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네, 이 5가지 빅테크 기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2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이사님 그러면 그 애플 신상 아이폰 15가 올해 9월에 출시되는데요. 이번에도 좀 어떻게 핫할까요? 예,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기능을 담고 나오는지 봐야지 잘 팔릴지, 그리고 실적이 얼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애플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팬들의 교체 수요만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이번 아이폰 15의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애플의 매출 제품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매출에서 각 주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50% 이상의 매출이 아이폰에서 나옵니다. 핸드폰 매출이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의 실적과 주가가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고요. 맥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제 기타 하드웨어 제품군 그리고 서비스 사업도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아이폰이 잘 안 팔리면은 애플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구조 속에서 아이폰 15라고 하는 신제품이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루머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라든지 성능, 기능, 반도체 업그레이드 수준이라든지 등, 그리고 애플 폰의 이제 소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 사항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아이폰 제품도 굉장히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애플의 아이폰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매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신제품이 전년도 9버전 제품보다 월등히 더 잘 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뭐냐면요, 애플 아이폰의 연간 출하량입니다. 매해 애플 아이폰이 얼마만큼 팔렸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는 애플 아이폰의 출하량이 실제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2억 초반대 수준의 출하량을 매년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실적은 아시는 것처럼 매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적 개선을 보여왔잖아요. 네. 이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 신제품을 판매량을 늘리는 것보다
판매 단가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전략이 항상 매년 성공을 해가지고 그동안 실적과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5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단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달러가 강세가 돼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기능적인 성능적인 변화 등등을 통해서 애플이 가격을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 전략이 올해도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글로벌리 애플 매니아층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매니아층의 교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애플이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애플이 과연 요번에 스마트폰을 잘 팔 수 있을까? 항상 걱정들은 많이 하는데 항상 결과는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23년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4년도 아이폰 사업이 또 한 번 성장을 하면서 좋은 주가 실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 사업인 주력인 현재 상태만 계속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상태만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애플은 새로운 AR, VR, 흔히들 XR이라고 얘기하는 메타버스 기기를 공개를 했고 이 기기를 내년도에 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사업에서의 향후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 메타버스 기기인 비전 프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사실 뭐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품이 나오고 그거를 실제 소비자들이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이 메타버스 기기에 근본적인 OS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OS적인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제품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IT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나오면은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OS,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90년대부터 PC, 컴퓨터라는 거를 썼잖아요. 네. 처음에 컴퓨터를 우리가 활용할 때 컴퓨터와 소통하는 그 인터페이스 방식이 뭐였냐면요. 키보드였습니다. 예, 우리가 키보드를 쳐가면서 타이핑을 해가면서 컴퓨터와 소통을 했었죠. 그게 이제 2000년대로 뭐 넘어가는 즈음에 한 번에 진화가 있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OS 인터페이스가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바뀌었냐면은 마우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픽적인 방식으로 네,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터치.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 기술이, 그 제품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런 OS와 이런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의 OS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바꾼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 플랫폼스라고 하는 그 과거의 페이스북 그 회사도 이런 메타버스 기기, VR 기기를 많이 내놨었는데 그 기기들이 약간 성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OS적인 측면,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약점을 많이 보여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VR 기기를 썼는데 이상한 컨트롤러를 양손에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막 그 VR 기기를 막 조정을 하고 네. 예, 커맨드를 내리고 그랬던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하거나 그런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핸드 제스처, 모션 제스처를 통해서 이런 VR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타버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산업, 글로벌 IT 산업에서 우리가 제대로 쓸만한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은 첫 번째 제품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비전 프로가 내년에 상용화 되면 이 애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쵸.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올해 공개가 됐을 때는 실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 안 좋았냐면요. 과연 이 제품이 잘 팔릴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팽배했던 너무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지금도 네, 팽배해요. 네. 너무 비싸고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의 사례를 봤듯이 이런 VR 제품이 나와도 과연 사람들이 잘 쓰겠느냐 이런 의문이 여전히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간 기술 측면,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OS적인 측면이 산업의 그런 전작들과는 좀 차원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잘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처음에는 미미하겠지만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애플의 주가는 이 VR 사업, 이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서도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보는데 일단은 내년에 실제 출시가 된 이후의 반응을 봐야지 이 메타버스 사업이 애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마존도 눈여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나요? 예,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지금부터 내년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마존은 주력 사업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이 이제 메인이고요. 영업이 이익 측면에서 메인 사업은 전자상거래보다는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가 지금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자상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라든지 거래 볼륨이 뭐 크게 늘어난다라는 부분보다는요, 이 사업의 수익성, 이익률이 회복이 되는 흐름에 이제 안착을 했다라는 게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왼쪽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아마존의 이제 북미에서의 전자상거래 사업의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은 북미 이외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의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를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적자 폭을 크게 가져갔다가 최근 한 두세 분기 동안 반대로 급격하게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안 좋은 흐름을 올해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그리고 최근 2분기 모두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업의 수익성 회복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좀 구조적인 변화가 아마존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업은 구조적인 큰 변화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네. 물류 운송비,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 그 이유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마존이 최근 1년 동안 미국, 특히 북미 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때 풀필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물류 창고,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국 단위로 관리를 했어요. 전국 단위로. 전국 단위.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건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거기에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전국 곳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썼던 거예요. 근데 최근 1년 동안 아마존이 시행한 변화가 뭐냐? 네, 이 전국 단위로 관리했던 이 물류 시스템, 풀필먼트 시스템 구조를 지역 단위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북미를 8개 지역으로 쪼개서 8개 지역별로 각각 물류를 관리해라 라고 하는 구조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뭐가 바뀌었냐? 예, 아마존의 물류 비용이 의미 있게 한 15% 수준 이상으로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용 절감에 예, 성공한 그러니까 거네요. 전국의 네. 한 곳에서 물건을 다 모아놓고 그 모여있는 물건을 또 전국 단위로 다 뿌리는 것보다 지역별로 그냥 물류를 다 알아서 관리하면은 당연하게 그 아마존의 이제 배송 거리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리를 줄이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아마존이 최근 1년 동안 이들의 물류 창고, 물류 설비 내에 로봇 오토메이션 투자를 또 대대적으로 해가지고요. 오토메이션에 의한 수익성 개선도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프로테우스라든지 스페로우라든지 기존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쓰지 않았던 네. 이런 최신 기술 로봇들이 아마존 물류 시스템에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아마존의 수익성, 전자상거래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익성 개선의 흐름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사님 그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클라우드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최근 한 2년 동안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추이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2년 사이는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 또 가팔라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는 이 AWS 사업의 성장성이 다시 어떻게 언제, 얼만큼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키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이 AWS 사업,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장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데는 크게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시기적인 측면에서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이제 사업 사이클을 한번 보면요. 하락 사이클은 한 2년 정도가 항상 있고요. 그 하락 사이클이 끝나면은 1년 정도의 굉장히 강한 상승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하락, 1년 상승. 이런 동일한 패턴을 최근 한 3번 정도를 연이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클라우드 산업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과거의 사례만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제 산업 내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능성에 약간 무게를 좀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이클 구조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회복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필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더 이상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하반기 이후부터는 산업이 다시 회복기로 돌아선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혹은 산업 전문가들이 대형 큰 기업들의 CIO라든지 이런 IT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서베이들의 결과들을 다 보면은 하나같이 할인을 워낙 불황이었으니까 산업 자체가 좀 불황이었으니까 고객들한테 할인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할인폭도 최근 들어서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의 사용량도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량이 서비스 사용량이겠죠. 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소비량도 다시 좀 회복을 하는 흐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올해 한 중반부터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면서 주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 등을 전부 다 고려를 해보면요, 아마존 AWS 클라우드 사업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사업의 전반이 이제는 거의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1위 사업자가 아마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AWS 사업 역시도 회복 흐름을 확실히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해요. 주력인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사업 모두 한 사업은 수익성이 회복하고 있고 한 사업은 매출의 성장성이 회복을 하고 있다. 동시에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 나머지 기업 중에 구글, 메타가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글, 알파벳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구글과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기업 모두 디지털 광고 사업의 압도적인 1, 2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이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 언론에서는 AI 사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기업은 간단히 디지털 광고 사업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구글과 메타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주력 사업인 디지털 광고 사업이 최근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좀 회복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빨간 봉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파란 봉이 이제 구글과 메타인데요. 분기별로 흐름을 보시면요. 그래서 빨간 봉과 이제 파란 봉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별로 안 좋다가 최근 2분기에 다시 성장성을 회복하는 그림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모락모락 생겨나는 상황이라서요. 네, 앞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이 뉴욕 증시 4회차였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기업 관련 좋은 투자 정보 제공해주신 정희석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